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영어 시험은 이번에는 또 문장을 제시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읽어 주실까요? 제가 학교에서 네. 이제 기업 거버넌스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 ESG 얘기를 조금 다루긴 네. 다뤄요. 그러니까 이제 ESG가 환경, 사회, 그 거버넌스 그쵸. 지배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네. The G in ESG is what investors are most focused on. 이게 뭘까요? 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환경, 사회, 거버넌스 네. 하는데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또 일부 기업은 얘기를 하고 그쵸. 어떤 기업은 또 사회적인 그 노사관계, 네. 종업원 복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고 그것과 관련돼서 또 뭐 ESG 워싱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히 주주환원을 많이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요즘 그렇게 네. 생각하나 보죠. 그러니까 그 G, 그 밸류업. 그렇죠. 네. 거버넌스 하면은 다른 뭐 지배 구조 뭐 이런 것들 다 차치하고도 모르겠고 주주환원 많이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냐. 근데 또 그 내부적으로는 뭐 이사회 구성이나 기업의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도 방닥이 있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배당 얼마나 줄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네. 우리 그 시장이 이제 그렇게 또 바뀌고 기업들도 밸류업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불과 뭐 작년만 해도 마치 환경 관련된 무슨 맞아요. ESG 하면. 우리가 미션을 한다, 프로젝트를 네. 한다 탄소 그러면 줄여야 모든 된다. ESG를 다 우리가 그 해결하는 것처럼 일부 기업이 그랬는데 네. 제가 이제 결국 ESG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G 거버넌스입니다. 왜냐하면 G를 잘하는 거버넌스를 잘하는 기업은 거의 예외 없이 환경 사회적인 문제도 이사회 경영진이 알아서 잘한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네. 그저께 국내에서 이제 롯데가 약간 조금 뭐 느리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국내 뭐 유통업체니까 이렇게 혁신을 하는 데는 아닌데 네. 비상장 계열사인 두 군데에서 그 사회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회사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E랑 S를 너무 잘했는데 앞으로 G를 잘해서 지배구조 체제 혁신을 하겠다. 근데 이제 여기 ESG 교육도 많이 가셨을 텐데 교육을 잘못 받으셨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먼저 G를 제대로 하면 그 저절로. 회사 경영진이나 이 회사는 이사회는 스스로 알아서 ES를 잘할 것이다. 그래서 그 순서가 조금 있습니다. 네, 순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실제 이제 해외에서도 네. 제가 그 갖고 왔는데 그 governance sits at the core of most investors ESG processes. 그러니까 이 governance가 ESG 전체 그 체계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제 여러 여기 뭐 학문적인 연구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포함한 미국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G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지만 네. 중국은 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환경 문제가 워낙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상장 회사, 그러니까 상장 그 IPO로 올라온 회사를 심사할 때도 거버넌스보다는 환경의 문제, 환경에 얼마만큼 피해를 안 끼치느냐 이제 그런 걸 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environment 환경을 중요시하는데 네. 솔직히 이 나라가 더 G를 중요시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사고가 많이 터지는 나라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게 최근에 일어난 중국 헝다그룹 회계 분식.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중국 기업 중에 좋은 회사도 있지만 이 회계 문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한 30년 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분식회계가 많았는데 네. 여전히 중국의 경영진들은 그 불감증이 좀 있어서 내가 투자한 중국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분식회계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중국 기업들 투자를 직접 중국 회사 투자는 권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다시 했죠. 그래서 좋은데 조금 우리 걱정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신용카드 연체율이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근데 결론은 중산층 이상은 최근에 여러 가지 부의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튼튼하다. 그 대신 신용카드 연체하는 계층은 약간 좀 젊은 친구들. 예, 그러니까 소득이 좀 낮은 층인데 어떻게 보면 양극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있고 미국은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다 결제 안 해도 돼요. 네.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진짜 크레딧 카드. 우리는 그달에 다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결제하라. 근데 금리가 20%가 넘죠. 리볼빙. 그렇죠. 리볼빙.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극화를 나타내는 거고 의외로 제가 전에 작년 하반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주가 괜찮을 수 있다. 근데 네. 실제 시티 같은 게 작년 10월 달 이후로 주가가 저점에서 50% 올랐습니다. 뭐 우리나라 금융주도 그렇지만 그렇죠. 미국은, 그러니까 네. 양쪽 다 금융주가 좋습니다. 네. 근데 금융주에서는 항상 최고의 회사를 골라야지 언더덕 회사는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모델상 좀 위험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 시장을 최근에 살펴보면 딜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IPO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지만 레딧 같이 딜이 증가하는 이건 되게 좋은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높은 가격에도 인수하겠다는 주체들이 있는 거고 그러한 딜들은 이제 이사회가 열심히 심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모델 Y 가격을 조금 올린다고 그러는 게 그게 이제 전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 수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파는 제품 가격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인데 최근에 금리가 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발판으로 조금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금리와 우리가 연관해서 이 프라이싱을 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중국 헝다그룹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제가 뭐 한 30년 넘게 뭐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을 보면 네. 가끔가다 이제 회계 분식 문제가 나타나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에버그랜드 중국 헝다그룹이 지난 2019년, 20년 2년간 한 100조 원이 넘는 그러니까 매출을 부풀리는 이제 그런 분식 회계를 했다 그러는데 그 건설 회사가 항상 회사가 이제 망가지면 이 분식회계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약간 그 공정 기준으로도 측정을 하고 여러 가지 그 회계 측정이 클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매출을 부풀리거나 그다음에 이제 건설 회사가 이렇게 망하면 부채가 공식적인 부채보다 훨씬 뚜껑을 열어보면 많이 나오는 경우.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예상이 가능했지만 분식의 규모가 워낙 컸다. 100조 원이 넘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에 미국 회사 증권사 다닐 때 중국에 딜하러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때 받은 느낌은 중국 회사들 참 뛰어나지만 이 회계나 이런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감증이 되게 많아요. 당연한 그것에 대해서 것처럼. 미안한 감정이 없고 그래서 실제 이번에도 보면 여기 그 사진에 보이는 이 창업자 이분이 그 중국 그 금융당국에서 영구히 자본시장에서 추방한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거든요. 미국도 보면 옛날에 그 정크본드 킹인 마이클 밀컨 같은 사람은 그 영구히 추방이 돼서 지금도 그 non-profit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지 자본시장 근처에도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우리 감독당국이 진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이러한 사람들은 영구히 추방을 하는 그런 페널티를 할 필요가 있고 네. 그 실제 관련해서 이 사람도 영구히 추방이 됐지만 그 감사인, 그러니까 회계법인, 홍콩 상장사랑 이제 중국 상장사 본토의 그 본점을 감사인을 했던 PwC도 실제 본인들이 이제 더 이상 감사인을 안 하겠다고 손을 들었고 네. 여기도 이제 소수주주들이 이제 소송을 해서 지금 이제 정부가 조사를 하고 이제 법원이 들여다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국 투자는 조심을 해야 되고 실제 한 3, 4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지금 이제 루이싱커피. 스타벅스의 대항마 네. 중국의 최대 커피 체인인 루이싱 커피라 그러고 영어로는 럭킹 커피라 그러는데 네. 여기도 그 헤지 펀드가 결국 그 몇 달을 거쳐서
그 탐정을 고용해서 이제 매장을 가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너무 매출이 과장된 것 같다. 그래서 여기도 그 매출을 엄청 부풀려서 상장 폐지가 됐죠, 미국에서. 네. 그래서 지금 OTC에서 거래는 됩니다, 되게. 그래서 이제 이런 대표적인 기업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중국 투자는 신뢰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미국이나 뭐 유럽 회사를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네. 직접 중국 투자는 상당히 우리가 항상 이런 리스크가 되게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미국 경제 여건을 볼 때 우리가 지금 향후에 미국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안 좋아질 것인가 다양한 수치를 보는데 전체 자산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세부적인 내용에서 보면은 금융 쪽에 있어서 신용카드 연체율이나 신용카드 자체에 있어서의 뭔가 이자를 많이 내고 있는 그 부채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런 시그널은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부채도 늘어나지만 또 자산도 늘어가서 제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그 미 연준의 리서치를 보면 작년에 미국 그 가구의 순재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그 부채를 뺀, 그러니까 빚을 뺀 것이 작년에 8% 오히려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의 효과가 있어서 중산층 이상은 뭐 껐떡없고 오히려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좀 더 이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그 신용카드, 그 다음에 오토 파이낸싱,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의 그 연체율이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스인데 스튜던트 로우는 학자금은 이제 바이든이 들어와서 이제 뭐 면제시켜주고 그러면서 그 연체율이 뭐 급격하게 떨어졌고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로 이제 가파르게 오르는 게 오토 파이낸싱도 좀 올라오고 있고 특히 이제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길게 내다 보면 금융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인 2010년에 연체율이 뭐 한 7%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연체율이 2%에서 4%로 올라왔어도 과거보다는 아주 높지는 않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연체율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 어려운 분들, 특히 소상공인들한테 미국 정부가 그 저리 아니면 무이자로 자금 대출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체율이 뚝 떨어졌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라오는 레벨. 근데 이제 최근에 하여간 수준이 가파르게 올라오니까 좀 걱정하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의 그 뭐 시그널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래서 특히 뭐 우리 국내도 여당 야당이 서로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엄청나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미국도 또 저 트럼프 쪽에서는 얼마나 바이든이 그 경제를 망쳤으면 이렇게 서민들의 그 카드 연체율이 많이 올라오느냐 이제 그런 그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한테 정치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이 같은 그 분석 기사를 보면 여기에 보면 실제 그 미국의 그 신용카드 아까 말씀하신 그 연체 금액 총 금액은 너미널 명목으로 보면 여기 이제 파란 선이 그러는데 과거보다 훨씬 높지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실질 그 채무를 따져보면 과거보다 훨씬 지금 낮다. 왜냐하면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들 소비자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숫자만큼 그렇게 우리가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고 네. 그 가장 큰 문제는 이 연체율도 좀 올라가지만 신용카드 회사, 그러니까 미국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아멕스를 빼놓고는 거의 다 그 은행 그 소속입니다. 근데 이 그 이자를 연체에 대한 이자 금리를 너무 최근에 금리를 많이 높였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최근에 한 13%였다가 네. 코로나 바로 전에 최근에는 22% 정도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시킨. 그래서 과거 역사상 지난 3, 40년 보면 가장 높은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금리를 지금 미국 금융기관들이 소비자한테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오히려 그 모기지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좀 꺾여서 조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독
신용카드 대출 금리와 그 다음에 이제 신용대출, 개인 신용대출은 금리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상당히 이런 것을 고객한테 정가를 하고, 고금리를 유지를 해도 소비자들이 여전히 돈을 빌리는 약간 이제 그런 상황.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긴 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은행들은 관련한 수익이 지금 배가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감독 당국이 워낙 세서 돈을 많이 벌면 우리 대통령부터 금융수장들이 엄청나게 야단을 치는데 네. 미국은 은행들이 미국도 금융기관들이 거의 준 유틸리티 같이 감독 당국의 그런 상당히 모니터링을 받지만 네. 여기 이제 그 막대 그래프를 보면 미국에서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크레딧 카드 사업에서 버는 돈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급증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크레딧 카드 사용도 늘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하지만 그 바로 안 갚는 것에 대한 그 금리 부과하는 게 최근에 많이 늘었다고 제가 20%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도 우리 젊은 20대 학생들 아니면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조금 신용도가 안 좋은 떨어지는 그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소비한 걸 다 한꺼번에 상환을 못 하니까 이 고금리에 좀 시달리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그런 면에서 문제는 되는데 전체 우리 미국 경제를 볼 때나 금융시장, 증시를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주 일부분이다. 그래서 중산층은 상당히 건전하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티가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6개월 사이에 50% 올리고 JP 모건이 30% 오른 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상당히 예대 마진을 높게 갖고 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연말에 그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때 그때 이제 물건을 샀던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그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그 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그 내용을 듣고 연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이 부분이 좀 뇌관리돼서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닐까? 부채 부분이 했는데 지금 정도 수준은 과거에 비하면은 괜찮은 그래도 버틸만한 그런 수준이다로 인지를 하면 되는 걸까요? 최근에도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Buy Now Pay Later를 쓰는 사람들 엄청 많이 써요. 네. 근데 일반적인 미국 국민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보급률이 한 11%인가? 그렇게 10명이면 1명 정도. 그래서 하여간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소비가 조금 이제 약간 충동 소비하는 네, 사람들은 이제 많이 쓰는데 보통 일반 국민들은 많이 사용하진 않아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근데 그 자체로도 건전하진 않죠. 왜냐하면 땡겨서 쓰는 거니까. 그렇죠. 예. 자, 미국의 가계 순자산 역대 최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역대 최대가 된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뭐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일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소비를 하거나 경제 활동을 할 때 내가 받는 소득, 나의 그 상황의 그 미래, 네. 앞으로 우리 회사가 괜찮을까, 내가 보너스를 잘 받을까. 미국은 특히 이제 보너스 문화가 많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내가 들고 있는 주식, 미국은 이제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니까 그다음에 우리 집값의 가치가 요즘 좀 올라가나. 그래서 이제 그걸 순재산이라고 그러죠. 나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그래서 그 미 연준의 리서치 얼마 전에 나온 걸 보면 미국 가계의 순자산이 작년에 1년 전보다 한 8% 증가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가구당 순재산이 한 80만 불쯤 돼요. 그러니까 한 10억이 좀 넘는.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소득이 높은 나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8조 달러 정도 늘었고 부동산 가치도 한 2조 달러 늘어서 이제 두 개가 결합이 돼서 한 11조 달러 정도 미국 그 가계의 순재산이 늘어나서 네. 특히 이제 미국 그 가계 순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은 30%를 넘겼고 반면에 예금 비중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으면서 최근에 보면 재미있는 게 미국에서도 지금 시장이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 단위로 이제 그 측정을 하는데 주 단위로 주식시장의 개인의 그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이 제일 많았어요. 사상 최고치로. 그러니까 3월 13일에 끝나는 그 주에 560억 달러.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큰 자금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최근 이번 사이클에 충분히 참여를 안 해서 약간 뒤늦게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불마켓의 약간 좀 후반기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들어온 자금 중에 한 40%가 이제 IT 펀드로 들어온 걸 보면 최근에 조금 그런 수급 측면을 우리가 알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조금 경제의 일부가 조금 이렇게 크랙이 생기는 틈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가계들의 소득, 그 다음에 미래의 조합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재산 상태가 뭐 양호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근데 이런 뉴스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뭐 가계 신용카드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지만 네. 너무 거기에 우리가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채를 뺀 순자산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켜질 거는데 이제 반대로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이 고점을 경신한 뒤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주식으로 인한 수익이 줄어드니까 뭐 부채가 늘어나고 수익 순자산 규모가 줄어들면 거기에서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그렇죠. 있겠죠. 예, 예. 올해 이제 이 데이터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금융주 이야기 많이 하는데 미국 금융주는 뭐 좋다라는 이야기를 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금융주 투자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안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 금융이나 뭐 한 전체 밸류업을 얘기할 때 네. PER까지 나가지도 못해요. 원래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펄을 PER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할인이 돼 있어서 네. PBR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데 네. 일본 시장은 이제 아마 올해 PBR이 저평가가 해소가 되면 PER로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금융업종은 평균 PBR이 아직 0.5배가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금융주는 그 유형자산이 많기 때문에 PER과 PBR을 같이 쓰고 그것은 이제 ROE랑 같이 놓고 비교하는. 그러니까 ROE가 그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이 높게 나오는 회사들은 PER이나 PBR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상관관계를 많이 보는데 여기가 이제 1996년 이후로 미국 그 금융업종, 그러니까 미국도 뭐 지주사죠. JP 모건, 뭐 모건 스탠리, 뭐 시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은행하고 뭐 신용카드, 증권업을 다 밑에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PER 밴드를 보여주는데 아까 제가 그동안 그 애플의 밴드를 항상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애플이 퍼가 30배가 넘어가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오늘 조정을 더 많이 받긴 했지만. 네네. 근데 미국의 금융업종 JP 모건을 위주로 그 금융업종을 보면 또 여기도 퍼의 밴드가 있어요. 여기 보면 파란 선이 퍼 기준으로 8배, 12배, 16배인데 최근에 한 10년을 놓고 보면 퍼가 12배에 도달하면 그 바닥에서 회복을 반등을 하는 주가 모습을 보이고 거꾸로 16배 근처에 가면 주가가 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 여기 제일 오른쪽에 뭐 그 큰 화면이 아니면 보기는 어렵겠지만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그 PER이 한 12배에서 한 15배까지 최근에 올라왔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그 금융주의 주가가 되게 부침이 좀 심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경기 민감주, 경기 관련주라고 하는 게 꼭 뭐 그 소비재나 IT뿐만 아니라 금융도 가장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익의 변동성도 높고 주가의 변동성도 높기 때문에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은행의 영업 수익 대비 그 순위, 그러니까 마진이죠. 그러니까 네. 마진도 보면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고 금융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가. 근데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되게 정부가 리스크나 여러 가지를 감독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성장이 최근에는 많이 떨어져서 우리나라는 금융업종의 변동성이 오히려 좀 낮아요. 그렇죠. 그 대신 성장성은 좀 떨어지는. 그 대신 미국은 감독의 그 강도가 좀 약해서 훨씬 풀어주지만 훨씬 다이내믹하고 그 대신 변동성은 크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의 대표들도 지금 상황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고민 중에서는 현재 낮은 밸류에이션을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어디 대학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자료를 준비하다가 이제 이런 걸 찾아봤는데 네. 그 금융기관들은 사고가 자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했고 갑자기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가 그 다음 주에 파산을 했고 크레딧 스위스는 뭐 세계 5대 6대 은행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근데 금융기관들이 약간 그 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금융기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하거든요. 내 자기 자본 대비 10배, 20배. 옛날에 뭐 제가 미국 금융기관 근무할 때는 레버리지가 30배가 넘었고. 그래서 그 변동성도 큰데 하여간 그 밸류에이션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도 맨날 낮다고 하지만 맥킨지 이거 분석인데 전 세계 모든 업종, 그러니까 우리가 업종을 11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GICS 분류에 의하면 전 세계 금융기관의 그 PBR이 0.8배.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좀 많이 낮네요. 그래서 0.8배여서 전 세계 모든 시장의 PBR이 2.7배인데 그것의 한 30% 수준.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의 밸류에이션이 되게 낮고 금융기관의 CEO면 나는 항상 고민을 하죠. 우리 회사의 절대 상대 주가의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이 낮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탈출을 할까? 그러면서 조금 리스크를 많이 지다 보면 이제 사고가 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업종을 길게 놓고선 이 업종이 어떠한 수익을 갖다 주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MSCI가 지난 한 30년 동안 업종별로 그 주식 수익률 총주주 수익률이라고 해서 이제 배당하고 주가 상승을 다 연율화 시킨 걸 보면 금융이 제일 낮아요. 네. 연 6%. 그리고 IT가 역시 제일 높습니다.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 11%.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비자에 관련된 게 한 8에서 9%. 그래서 금융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주가 상승이 좀 낮다. 그 대신 배당을 좀 많이 주고. 왜냐하면 투자의 니드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 대신 이제 그 어떤 금융주를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가.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전 리그가 세계 나눠져 금융기관, 특히 증권회사를 그 최고 그 8대 9대 회사를 벌지 브러킷 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일부 리그, 프리미어 리그랑 이제 기타 리그가 있는데 네. 일부 리그는 다 미국 회사예요.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가 이제 메릴린치를 인수했죠. 그다음에 시티.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큰 딜, 오늘 뭐 상장된 레딧 같은 것도 다 여기서 무조건 하고. 근데 이제 2부 리그가 어디냐 하면 UBS, 그다음에 UBS가 흡수합병한 크레딧 스위스, 그다음에 독일의 도이치뱅크. UBS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 회사죠. 네. 그다음에 도이치뱅크는 독일계고 바클레이는 영국계인데 근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더 저평가가 더 돼 있어요. 일부 리그보다 프리미어 리그보다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보다. 그래서 여기가 더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2부 리그가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1부 리그를 따라가고 싶으면 선수들 그러니까 좋은 인력, 금융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좋은 인력을 그 사람이 받던 연봉의 30% 50%를 더 주고 뽑아옵니다. 그리고 뭐 보통 우리 산업도 그래요. 좀 공격적으로 그 2부 리그에 있는 데가 치고 나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설비를 늘린다거나 좀 공격적으로 고객을 뺏어오거나. 그런데 50%를 더 주고 뽑아와도 전에 직장 JP 모건에서 일하던 사람이 바클레이를 오면 전에보다 훨씬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브랜드나 네트워크나 프랜차이즈가 떨어져서 그러면 훨씬 더 돈을 많이 주고 뽑아왔는데 와서는 막상 일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합니다. 무리를 해서 이제 아키고스 같은 사태가 터지고 그래서 이부 리그라는 것은 숙명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거는 특별한 혁신이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금융회사들이 맨날 혁신을 한다고 그러지만 규제를 계속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주는 배당 관점에서 항상 투자를 할 만한데 네. 고를 때는 JP 모건,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뭐 이런 하여간 오대 티어 1 제일 좋은 프리미어 리그 회사를 항상 고르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
금융주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주 성격의 기업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큰 버크셔에서의 버크셔 해더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또 거기 보험사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은행이랑은 물론 다르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이제 한국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바라보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미국 관련한 기업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의 확대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네. 중고차를 사서 보험을 이제 들어야 돼서 네. 가이코의 그 버크셔 해더웨이 갖고 있는 네. 그 보험에 전화하라고 했더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요. 일단 아, 그냥 그래요? 그 히스토리가 없는 젊은 청년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은 딱 전화하면 바로 그 보험 가입이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 그거 잘 안 해주는군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좀 까다롭군요. 온라인의 혁신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는 M&A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건 또 좋은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리테일 쪽에서도 M&A 그리고 계속 이제 금융사에서 그 백화점 기업 사려고 하는 그런 딜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증권사 IB를 볼 때 이 얼마큼 IPO가 많이 올라오느냐. 그러니까 뭐 실제 작년 가을에 그 ARM이 상장되면서 주가가 이제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 그 회사는 $50에 상장해서 지금 $130 그러니까 대성공을 했죠, 되게. 네. 그런데 그 IPO뿐만 아니라 이제 M&A 합종 연횡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증권사의 IB 사업부의 가장 큰 그 어드바이저리 그 수익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특히 그 컨슈머에서도 리테일 쪽에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쪽에 그러니까 크게 보면 다 컨슈머 업종에 포함되는데 M&A 오퍼들이 많아요. 이제 그게 보면 주가가 그래도 좀 올랐어도 여전히 바이어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매력이 되게 있다고 보이고 금리가 또 고점에서 좀 내려왔으니까 보통 M&A를 할 때는 인수 파이낸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뉴스입니다. 굿 시그널이라고 보이는데 네. 이미 좀 나온 얘기죠. 그래서 먼저 그 메이시 백화점이 뭐 미국에서 블루밍데일도 갖고 있고 네. 가장 뭐 대표적인 리테일러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헤지 펀드랑 행동주의 펀드가 우리가 회사를 다 100% 인수해서 상장 폐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 가격을 올려서 아마 $24를 제시했던 걸로 제가 알아요, 주당. 네. 근데 그저께만 해도 주가가 21불. 그래서 이제 이사회는 이런 경우에 항상 그 모든 딜을 다 꼼꼼히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주를 위해서 가장 좋은 딜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최대 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 입장을 다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듀딜리전스라고 그러죠. 실사를 할 수 있게 여기 아크하우스라는 데가 이제 인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인수 가격까지 제안해서 이제 그 비딩을 하는 데인데 여기가 들어와서 실사를 이제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실사 후 가격을 조금 더 높이면 메이시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근데 이제 상장 폐지가 될 때 좋은 가격에 모든 주주를 다 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내도 뭐 밸류업을 하면서 최근에 그 너무 저평가된 회사들 그 소액주주 걸 다 사줘서 상장 폐지해라. 근데 하여간 모든 주주를 차별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메이시의 이사회가 이 아크하우스의 그 매수 인수 오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좋은 실적, 특히나 이제 뷰티 쪽에 있어서 뭐 실적 잘 나왔다 메이시스 그러면서 주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인수 제한, 근데 우리 그 가격에 안 팔아. 이런 얘기하면서 또 주가가 화나곤 했는데 메이시스가 미국에서 그 굉장히 좋은 노른자에만 부동산을 요주에 많이 다 가지고 부동산을 있잖아요. 갖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럼 또 그 가치를 평가하자면 인수 가격을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주 가잖아요. 네. 근데 메이시 백화점의 위치는 지금 한국으로 치면 을지로의 그 롯데백화점 같은 네. 위치에 딱 그 엄청난 비싼 매장을 곳에. 갖고 있어서 이제 그런 그 워낙 뭐 100년 정도 된 백화점이니까 네. 가장 프라임 그 로케이션에 그 매장을 갖고 있어서 네. 이제 특히 이제 그런 쪽의 가치를 많이 보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인수자의 뭐 의도는 본인들의 의도니까. 제가 기억나는 건 뉴욕에 그 한인타운이 있는 30
몇 번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바로 앞에 엄청 큰 메이시스 백화점이 34가인가 그럴 겁니다. 메이시스 예, 백화점이 있던 거를 보고 여기는 진짜 비싸겠다. 또 쇼핑 얘기 나오니까 우리 여행커가 신났습니다. 갑자기 이제 예. 얼굴이 밝아지십니다. 자, 누드스트롬 여기 이 그다음에 기업도 메이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네. 메이시는 이제 블루밍데이를 갖고 있지만 더 한 단계 높은 한국으로 치면 뭐 갤러리아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아주 하이엔드 쇼핑을 하는 노스트롬이 네. 최근에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패밀리 일가가 한 30% 지분을 들고 있는데 여기가 모건 스탠리를 고용을 해서 여기도 나머지 지분을 다 사서 비공개 기업가 그 상장 폐지로 가는 걸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고 한 3일 전에 그래서 주가가 그날 9% 상승을 했는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패밀리 일가에서 보면 이 회사의 펀드멘털 가치 대비 너무 지금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 가격이면 우리가 어떤 다른 펀드랑 이제 그 같이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이거 나머지 70% 지분을 사서 다 비상장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뭐 돈이 꼭 필요한 데가 아니면 상장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가령 뭐 샤넬 같은 데는 럭셔리 같은 데는 비상장으로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의 지수는 높아 보이지만 이러한 전략적인 투자가 오너들 그러니까 패밀리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뭐 여전히 그 밸류가 가치가 많이 남아 있다 시장에 이제 그런 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제 인수합병 요새 미디어 쪽에서도 많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이제 아폴로 펀드라고 뭐 세계에서 가장 큰 PE 펀드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그 파라만트라는 회사가 지금 그 상장돼 있죠. 네. 그러니까 시총이 얼마 크지는 않아요. 여기가 한 7, 80억 달러쯤 되는데 네. 여기가 그 밑에 자회사로 갖고 있는 필름 스튜디오, 그러니까 제작 스튜디오인 그 파라만트 그 헐리우드 스튜디오를 110억 달러 한 14, 5조 원에 인수를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 회사의 시가총액이 7, 80억 달러인데 요 자회사 단에 있는 그 영화 그 필름 제작사만 해도 가치를 훨씬 높게 한 110억 달러로 쳐준다니까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파라마운트 그 상장사가 좀 저평가된 거를 알려주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여기 제가 이렇게 빨간 거로 표시한 것처럼 이 이사회 파라마운트 이사회가 이 오퍼를 모든 주주 관점에서 살펴보고 과연 좋은 것인지 근데 여기도 이제 지배주주가 있습니다. 네네. 꼭 지배주주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딜들이 하니까 계속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이렇게 시그널하는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하고 싶어서 제가 요 몇 개 스토리를 골랐어요. 예.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평가를 그 가치대로 평가를 해서 산다라는 것은 시장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 지금 높아 있는 거 아니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 아니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그널을 여기서도 찾아볼 수 그리고 있다. 이런 업종이나 이런 일부 기업들은 상당히 여전히 많이 저평가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예. 마지막으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오늘 또 하락하긴 했는데 그 번외로 최근에 그동안 계속 인하 정책을 펼쳤던 테슬라가 인상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 시장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테슬라 화면을 가서 보면 여기 제 오른쪽 그 밑에 보면 그 제가 여기 제일 4월 빨간 1일. 박스 안에 price will increase by $1,000 $1,000 이상. 이거는 제가 화면에 홈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그 홈페이지. 청취자분들도 항상 무슨 팩트나 뉴스가 있을 때 내가 그걸 직접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 4월 1일부터 $1,000를 이제 전격 인상하는 그런 것을 테슬라가 자기 홈피에서 이제 공개를 했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그 2,000유로를 인상하는 좀 더 인상률이 큰 높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론 마스크가 이제 작년부터 그 분기 컨퍼런스 콜에 항상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프라이싱 테슬라 그 제품 가격 그 전기차 가격을 되게 다이내믹하게
가격을 그 프라이싱을 한다. 이제 보통 자동차 가격은 픽스드가 돼서 우리가 6개월 후에 가도 이 차 가격을 똑같은 가격에 살 수 있겠지. 물론 할부 조건은 조금 틀려지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값이 변하듯이 테슬라는 프라이싱을 다이내믹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알고리즘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쵸. 일론 마스크가 지난 1년 내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그래서 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살 때 80-90% 이상이 어느 정도 그 할부금융을 끼고 오토 파이낸싱을 끼고 하니까 금리가 그만큼 높아졌으면 차값이 높아진 걸로 소비자가 인식을 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차값을 낮춰준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맞습니다. 기존의 전통 자동차 업체들은 우리 입장에서 그냥 차값을 프라이싱을 하는데. 그쵸. 근데 이제 최근에 금리가 꺾이고 내려오고 뭐 어제도 우리 그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은 기준금리는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이제는 얼만큼 낮추느냐 문제 그걸 컨펌을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내려갈 테니까 일론 마스크 입장에서는 최근에 가격도 많이 낮췄고 이제는 가격을 최소한 더 낮추진 않고 올릴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을 우리가 지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것을 시그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은 1년 전에 테슬라가 영업이익률이 한 16% 나왔던 게 지난 분기 한 7, 8%로 반토막 나서 걱정하고 최근에 애널리스트들 추정치가 더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170 7, 80불이어도 퍼가 올해익 기준으로 한 50배가 넘으니까 조금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돼서 이제 주가가 여기서 상승 모멘텀은 많이 없는데 네. 우리가 하여간 그 프라이싱이 이게 한 번 올리는 걸로 끝나는 건지 더 조금씩 올릴 수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되게 관찰을 해야 되고 하여간 일론 마스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우리가 하는 거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격 인사 인하가 테슬라 회사에서는 이제 고객분들을 위한 우리가 가격 절충을 하는 거다라는데 시장에서는 평가를 할 때 가격을 낮추면은 저거 안 팔리나 보다. 그 이번에 또 가격을 올려서 올린다는 예고를 한 거잖아요. 한 달 뒤부터. 근데 저는 딱 그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재고가 맞나? 네, 이 회사는 이제 분기 실적할 때 재고 밝히잖아요. 근데 네. 지난 몇 분기 동안 15일치, 그러니까 2주치여서 재고는 많지 않을 거예요. 보통 자동차 회사들은 두세 달치를 그 딜러를 통해서 갖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재고 문제는 그렇게 없는 걸로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격 인상 얘기를 듣고 이제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다시 수요가 좀 증가가 되면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좀 좋아질 것이다로 보는데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근데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는. 아직은 근데 제 생각에 가격 인상이 된다면 미리 조금 선주문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있겠죠. 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소식은 테슬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도 글로벌 인터뷰는 금요일 이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